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M스테크의 지만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스마트 제조를 위한 주요 솔루션과 모듈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기업정보와 구축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챕터 시스템과 솔루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스마트 제조를 위한 주요 솔루션과 모듈에는 크게 ERP와 MES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하나 더 덧붙이자면 SCM이 있지만 제조 기업을 위한 정보의 핵심 과제가 제가 트레이서빌리티라고 그랬죠. 이것을 제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MES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MES 시스템을 도입하려면은 이 ERP라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상관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ERP는 뭐고 또 MES는 뭐고 왜 이렇게 많은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하죠. 제가 나중에 그 전산 시스템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왜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ERP를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ERP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좀 정적인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모든 자료들을 입력해야 되고 주로 사무직이나 경영자 중심의 어떤 전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현장에서 각 공정들의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장비 데이터나 또 사람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ERP의 생산 부분을 떼어서 MES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MES의 포션, 위치는 제조 실행의 위치예요. 이 MES라는 말 자체가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ERP의 어떤 모듈이 MES하고 연동돼야 되고 또 MES를 구축하려면 ERP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상호 간의 모듈 연계가 필요한지 궁금하잖아요. 자, 여 밑에 쭉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제조를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시퀀셜 그 단계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 개발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제품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영업과 영업을 하고 수주를 받습니다. 또 영업에서는 포캐스팅을 해서 어느 정도 미리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잡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생산 의뢰를 하고 생산 계획을 세우고 또 생산 준비라는 것은 자재 준비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능력 준비라고 그러는데 장비나 또 인력을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즉 제조 실행까지 가기까지 이와 같은 작업이 있어야 돼요. 즉 준비 과정이 쭉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화살표를 보니까 ERP에는 이렇게 4개의 화살표가 연결돼서 ERP 모듈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MES도 보니까 MES도 제조 실행만 연결된 것이 아니라 생산 준비라든지 생산 계획까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박스로 표시해 놓은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생산 계획 부분이나 생산 준비의 이 모듈들이 ERP에 속할 수도 있고 MES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궁금하죠? 도대체 ERP는 어떤 모듈들이 있고 MES는 어떤 모듈들이 있습니까? 또 상호 모듈 간에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ERP란 뭐고 MES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보고 모듈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먼저 ERP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ERP는 기업의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재무회계 인사부터 해서 모든 회사의 관리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활동을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ERP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MES는 뭘까요? MES는 생산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 실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제조 공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ERP와 MES의 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ERP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전사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MES는 좀 전문적으로 제조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의 관리 시스템이다라는 게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ERP와 MES의 모듈들이 상호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또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RP를 보면요. ERP는 6개의 핵심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무회계, 인적자원관리, 영업관리, 또 자재관리, 수벌관리, 생산관리. 그 이외에 또 많은 모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 모듈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 ERP에서는 재무회계가 핵심 모듈이에요.
재무회계 중심으로 나머지 모든 모듈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재무회계가 최근에 그 ERP 쓰시는 회사들을 보면은 패키지성 회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모듈들과의 연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재무회계에서 전표를 직접 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미승인 전표가 자동으로 넘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미승인 전표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적인 ERP의 회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회계 시스템을 사용할 때 보면은 패키지성 회계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연동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MES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ERP를 이쪽에 옮겨놓고 기업 정보화 시스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MES를 구축하려면은 ERP에 이렇게 네 가지 모듈이 필요합니다. 즉 영업관리, 자재관리, 자재 구매관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수불관리와 생산관리. 생산관리에서 MPS라는 주 생산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수주 정보, 또 자재 정보, 또 수불에서의 여러 가지 그 이동사항, 창고에 어떠한 가용자재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생산계획을 수립해서 이 제조 실행 쪽으로 제조 명령을 주는 거예요. 제조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개의 모듈이 잘 구축되어 있는 ERP라면은 ERP와 연동해서 MES를 구축하기 용이한데 이런 시스템들이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은 MES에서 이쪽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MES 구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무시하고 MES만 할 때는 자, 여긴 전부 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이쪽에 와서 공장의 현황이라든지 제조 상황이라든지 현재 각 공정에서 어떤 제품을 몇 개를 만들었고 몇 개는 양품이고 몇 개는 불량이고 불량률은 어떻게 됐다 이런 정도의 어떠한 공정 상황만 표시하는 그런 MES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조단에서의 즉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 공정 상황에서의 내용만 관리한다면은 마치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공장 자체만 스마트화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공정단만 잘 되면 안 되고 공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즉 생산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스마트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보다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즉 스마트 제조가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생산 전반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지금 마인드를 가지고 이 MES가 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ME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듈들의 서포트가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MES의 위치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다른 모듈들과 다른 솔루션 시스템들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잠깐 이걸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여기 보면 4개의 스택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자, 이 스택이란 얘기는 우리가 기업 정보화를 위해서 어떤 솔루션이나 모듈을 이렇게 단을 쌓아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기업 정보화 구축 스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스택에서 보면은 PLC HMI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장비 운영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공정 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정 라인에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 장비들은 PLC에 의해서 자동화돼서 운영되기도 하고 또 이제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HMI라고 해서 사람들이 패널을 이렇게 터치해서 장비를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업자들이 수동으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바코드를 부착해서 스캐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죠. 그래서 1번은 말 그대로 우리의 공정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스카다 스택이에요. 스카다 스택은 장비 및 작업자를 통해 제조 공정상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1번 스택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또 제어를 하는 그런 스택이 스카다 스택입니다. 이 스카다라는 의미는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해서 데이터를 acquisition한다, 취합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솔루션으로서 제공을 많이 합니다. 조금 더 큰 솔루션은 DCS라는 게 있어요. Distributed Control System이라고 해서 많은 장비를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DCS를 씁니다. 이와 같이 1, 2번은 우리의 공정 라인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공정 컨트롤을 해주고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MES입니다. 그래서 MES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것들을 ERP에 전달을 해줘요.
즉 상위 시스템인 ERP는 그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제조를 위한 또 다른 계획 준비 단계를 지원하고 또 경영 지원 자료를 도출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MES는 기업 정보와 구축 스택의 중간에 자리하면서 상하, 위, 아래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만들어주고 또 효과적인 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MES를 구축한다 하는 그 의미는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전체 정보화의 허리 부분의 솔루션을 만들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MES를 광의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제조 실행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산관리 전체의 내용을 컨트롤하는 것이 MES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추세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조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ERP보다는 MES가 지금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MES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ERP의 모듈 많이 필요하고요. 뭐 MRP나 MPS 당연히 필요하고요. SCM도 일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CIM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인티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된 설비들이 많잖아요. 컴퓨터로 자동 제어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것들도 다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또한 MES를 통해서 POP가 나가죠. 그래서 공장의 현황 같은 것들이 실시간 보여지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기업 정보와 구축 스택을 중심으로 MES를 살펴봤는데 지금의 MES가 그만큼 제조기업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MES 제조 실행 관리가 ERP의 어떤 모듈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기업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많은 모듈들이 있어요. 이 모듈들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그 MES하고의 연관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 모듈이라는 건 무슨 의미고 또 솔루션이라는 말은 또 뭐고 왜 또 솔루션 말고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쓰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잠깐 좀 이 부분을 우리가 정의를 하고 들어가죠. 네, 여기를 잠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IT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요. 특정 조직이나 기업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산 기반의 인프라다. 즉 시스템은 가장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시스템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통 기간 시스템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기간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얘기인데 어떤 조직이나 회사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 가능하고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ERP 같은 큰 이런 솔루션은 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죠. 그런데 솔루션의 이 내용을 보면요, 디파인된 내용을 보면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뭐 특정 기능이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범위가 줄어들죠.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기능이나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ERP는 전사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그래요. 근데 ERP를 또 잘 보면요, 전체를 다 쓰지 않고 일부 경영 회계 쪽만 주로 많이 씁니다. 경영 회계 쪽의 솔루션이 지금은 ERP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ERP의 기능이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MES를 보면은 생산 공정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솔루션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제조 분야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니까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솔루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솔루션은 좀 혼용돼서 쓸 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큰 거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안에 많은 솔루션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정보와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고 그 기업 정보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많은 이런 솔루션들 뭐 ERP, MES, SCM, PDM, WMS, QMS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는 뭐 BOM부터 해서 뭐 MPS, MRP 이런 부분까지 APS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듈은 뭔가? 모듈은 이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소규모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이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 모듈 밑에는 어떤 프로시저나 그 다음에 많은 작은 어떤
객체적인 프로그램들이 쭉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들이 모여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내고 특정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특정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의 기반 전산 인프라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러한 정의는 왜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 모듈이라는 것이 이 솔루션과 함께 많이 쓰이는데 이 솔루션은 특정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그 특정 분야의 문제 해결이 1번 특정 분야, 2번 특정 분야, 3번 특정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 동일한 모듈들이 쓰일 경우가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ES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ERP 모듈이 필요한데 그 모듈이 없는 경우에는 MES에서 그 모듈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듈이 여러 개의 솔루션에 분산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는 왜 ERP 도입하고 MES 도입하고 SCM을 다 따로따로 도입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중간에 좀 다른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스마트 제조예요.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어떤 포커스를 두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념과 스마트 매니팩처링에 대해서 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훨씬 더 큰 개념이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계속 얘기해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팩처링 개념 차이를 우리가 보겠는데요. 자, 이 포괄하는 범위와 목적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제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아주 큰 개념이다. 제품 기획, 설계, 생산, 물류, 유지 보수까지 전반적인 제조 프로세스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화하는 방식이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 스마트 매니팩처링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일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조 공장 자체의 디지털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하위 개념으로 공장 운영을 최적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스마트 매니팩처링은 제조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공장뿐만 아니라 설계, 공급망, 물류, 고객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최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사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은 공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상당히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하고. 근데 중견기업은 장비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포커스로 해서 진행하면 좀 더 효과적인 그 제조 이 분야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컨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는 스마트 팩토리를 먼저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진행해 나간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이거 반대입니다. 처음부터 스마트 매니팩처링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준비 단계부터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이 제조 시스템을 스마트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다가 뭐 개념 얘기도 하고 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매니팩처링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회사가 결국은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은 이 프로세스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조업을 하시는 가운데 뭐 그 OEM 쪽에 제조를 하시는 분들은 제품 개발이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제조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떤 제품 개발이 일어나고 또 그 제품에 대한 홍보와 영업을 통해서 수주를 받고 그 수주에 의해서 생산 의뢰를 하면 생산 계획을 하게 되고 생산 계획에 의해서 생산의 준비를 하죠. 원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인력이라든지 뭐 장비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제조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제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뒤에 상세하게 많은 것들이 더 있는데 특히 이제 QMS라든지 또 원가 관리라든지 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제조 실행을 하기까지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제품 개발을 할 때 제품 개발 따로 하고 다 끝나면 영업하고 또 영업에서 수주를 받으면 생산 기획자가 뭐 제조 실행을 하고 이런 식의 컨셉이 아니에요. 요새 그 제조업의 흐름이. 자, 그거를 우리는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동시 공정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스마트 팩토리보다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전산화를 구축하라 한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동시 공정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제품을 개발할 때 제품 개발 잘하면 뭐합니까? 제조단에서 이 제품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제품 개발할 때 이 제조단의 공정의 능력을 생각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제품 개발을 열심히 하는데 영업에서 봤을 때는 이 제품이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아요. 영업 쪽의 정보를 갖고 가야 됩니다. 또 생산 계획을 잡고 생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여러분 참고로 좀 해주세요. 이 동시공정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부터 설계, 즉 제조, 품질, 마케팅 등 여러 부분의 업무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제조업을 하신다면은 이 동시공정의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순차 개발 방식, 세퀀셜 엔지니어링과 달리 모든 부서가 협력해서 초기 단계부터 병렬적인 업무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도 되고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multidisciplinary collabora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분야 협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병렬 프로세스로 진행을 해야 돼요. 설계, 제조, 조달, 마케팅 모든 업무를 동시에 보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실시간 피드백을 공유해서 뭐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공정의 장점은 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품질 향상,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신속성, 시장 대응력의 강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동시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시공정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동시공정까지 설명을 드렸네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품 개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조 실행을 위해서는 우선 크게 세 개로 저는 나눕니다. 즉 계획과 준비와 실행 단계가 있다. 즉 계획 단계는 주 생산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만 뭐 제조가 일어나겠죠. 생산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그 생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겠죠. 이때 쓰는 프로그램이 생산 계획에서는 MPS나 APS라는 걸 써요. 주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이거는 선행 혹은 고급 생산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RP와 CRP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자재 소요량 계산이고 이건 능력 소요량 계산인데 능력이라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고 장비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야만 제조 실행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생산 계획을 위해서는 영업의 포켓싱 데이터나 수주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에서 BOM을 통한 자재 내역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R&D 부서부터 영업, 그리고 생산계획, 생산준비, 제조 실행에 이르기까지 실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물론 상세하게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전체 프로그램의 개요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제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BOM이에요. 개발부서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서 관리에 많은 그런 기능들이 필요한 PDM을 사용하지만 우선 이 제조단과의 연결을 위해서는 BOM을 주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뭐 오아캐드나 이런 걸로 설계 도면을 만들면은 거기서부터 엔지니어링 BOM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 BOM은 자동으로 저희 회사 BOM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튼 한 번 눌러주면은 엔지니어링 BOM이 매니팩처링 BOM으로 바뀌어서 이 BOM을 각각 필요한 부서로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BOM은 개발 부서가 주관이 돼가지고 운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BOM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BOM 프로그램을 보면은
계층으로 되어 있는 BOM들을 단계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입력란이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은 일일이 입력할 수도 있고 혹은 엑셀로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BOM을 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엔지니어링 BOM에서 자동으로 매니팩처링 BOM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PL 리스트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BOM을 당연히 또 엑셀로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구조로 BOM을 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특히 리비전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BOM은 여러분이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위 계층, 중위 계층, 상위 계층에서 계층별로 쭉 구분이 되어 있고 뭐 정전계, 역전계 그런 기능도 쉽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자재를 선택했을 때는 그 자재가 어떤 BOM에 사용되어 있는지 BOM 리스트가 쭉 나와야 되고 그런 많은 기능들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도면 정보라든지 간단한 어떠한 그 문서 자료들도 이 BOM과 함께 관리가 되면 더 효과적이죠. 특히 BOM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리비전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리비전을 할 때는 간단하게 자, 이전 BOM에서 이제 리비전된 BOM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바뀌었다라는 것들을 BOM 비교표를 위해서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실수가 좀 줄어듭니다. 신규 자재를 넣었을 때는 뭐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자재 변경일 땐 이런 색깔, 또 벤더 변경일 때 혹은 자재를 삭제했을 때는 지우는 표시를 해주고 수량 변경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눈에 보게 해주면은 우리가 빨리 BOM을 비교하면서 수정된 BOM에 대한 컨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화면은 이제 PL 리스트로 바꿔서 뭐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필요한 부서에게 넘겨줄 때 필요하겠죠. 자, 제가 이제 BOM 설명을 여기까지만 드렸습니다. 이 BOM이 굉장히 중요한 기초 데이터예요. 그래서 자재 마스터와 함께 이 BOM 관리 데이터는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회사에 제가 가서 컨설팅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많이 꼬여요. 다시 말해서 BOM의 주무관리 부서가 R&D 부서로부터 출발해서 쭉 장악을 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엔지니어링 BOM만 관리하고 매니팩처링 BOM은 또 뭐 자재 부서에서만 별도로 관리해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하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요. 자재를 구매하는 부서, 구매 부서에서 뭐 시장에서 자재가 쇼트가 나서 대체 자재를 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급하니까. 그런데 그 대체 자재는 R&D에 의해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제가 아까 BOM 관리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대체 자재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 자재는 반드시 R&D 부서의 퍼미션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또 OEM을 하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영업부서에서 BOM을 쥐고 있어요. 그 BOM이 다시 어떤 개발부서나 관리부서에 넘어가서 어떤 그 확인을 통해서 BOM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 BOM의 데이터가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서로 엑셀로 다른 BOM 같은 제품인데 다른 BOM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원자재 있잖아요. 원자재가 똑같은 거 하나인데 명칭을 달리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서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우리 중소업체들은 좀 이런 부분이 아주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런 시스템을 공급을 할 때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무튼 제가 이 BOM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컨설팅을 동반한 이런 시스템 그 도입이 필요하다는 그 의미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영업과 수주를 보겠습니다. 이 SD나 PO라고 이렇게 써놨죠. 제가 참고로 RD, 뭐 SD, PO 이렇게 두 자로 되어 있는 거, 알파벳 두 자로 되어 있는 거, 뭐 Sales Distribution, Purchase Order,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두 글자는 보통 모듈일 경우가 많고, 아까 제가 모듈 뭐 솔루션 설명했잖아요. 이 세 글자로 된 거 있잖아요. 세자 알파벳, 뭐 ERP, MES, SCM, MPS, MRP 이런 경우는 주로 외국의 유명한 그 컨설팅 업체들이 어떤 회사를 경영 컨설팅하고 뭐 제조 컨설팅을 하면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솔루션을 만들어낸 것을 전산기법으로 전환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컨설팅 용어예요. 이게 컨설팅 용어로서는 주로 이 세 글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눈치를 좀 챌 수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좀 큰 시스템이고 이건 좀 작은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또 다른 길로 빠졌는데, 자, PU 한번 볼게요. 영업부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업이 예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영업이 중요합니다. 영업이 잘 돼야만 또 회사가 살아나잖아요. 근데 이 영업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과의 관계입니다.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고객하고의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수주 의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주 약속된 그 날짜에 납품을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사는 그 납기를 기준으로 생산 계획을 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SCM이 사실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이 수주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주라는 거는 사실 미리 포캐스팅을 해요. 자, 1월 달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상 수주가 될 거다. 근데 실제 수주는 이만큼 됐다. 그래서 이 비교표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그 수주된 제품들은 각각 어떤 고객사에서 몇 개가 수주가 됐고 또 미리 그 고객사의 예상 수주도 다 입력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운데 장납자재라는 개념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걸 살려면 6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1년치 수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재를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해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은 우리가 1년 정도 예상을 해둘 필요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어쩔 때는 이제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지만 예측을 좀 많이 해둬야만 여러 가지 준비 단계에 있어서 편리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표로 딱 나타나고 차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분기별 합계가 딱 나오죠. 이거는 CEO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겠죠. 아, 우리 회사 지금 오더가 얼마큼 됐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의 그 앞으로의 전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영업부서에서는 수주를 받잖아요. 수주를 받는데 수주를 받을 때 어떤 회사가 뭐 3,000개 납품해 주세요라고 할 때 수주 받는 일자보다는 언제까지 납품해 주세요라는 그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3,000개인데 1,500개는 언제까지 해주고 또 나머지 1,500개는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영업부서에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현재 우리 재고를 보겠죠. 제품 재고가 몇 개 남아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생산 계획을 보겠죠. 그 생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 날짜까지 1,500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만약에 1,500개가 나오지 않으면은 생산 의뢰를 빨리 해서 1,500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날짜까지 1,500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왜 드리냐 하면은 이렇게 영업부서에서 언제까지 납품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해주고 그 날짜에 납품 수량을 딱 쓰는 요 순간에 이게 자동으로 NPS로 넘어가서 주 생산 계획에 반영이 돼줘야 돼요. 그리고 고객한테는 그런 답을 이미 확답을 할 수 있고 고객은 이거를 믿고 앞으로 그 다음 자신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근데 이게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복잡한 그런 컨셉이 들어갑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세 개의 용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ATP, CTP, PTP 물론 잘 아시는 분은 많이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 시스템을 잘 활용을 못하고 있을 때는 이런 컨셉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대충 우리의 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언제까지 몇 개 완성되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약속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실제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용이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전산 용어인데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ATP는 Available to Promise라는 뜻이에요. 약속 가능 재고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Capable to Promise는 재고 플러스 능력에 대한 거를 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Profitable은 이게 이제 수익이죠.
수익성을 전제로 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이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고객하고 약속을 ATP에서 CTP, PTP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ATP를 보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재고가 몇 개 있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미 생산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고객이 약속한 날짜까지는 몇 개가 생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창고에 500개 제품이 있으면 200개는 기존 주문으로 예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기존 주문으로 예약됐으니까 300개는 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인 생산 계획이 없다면 300개 이상 주문을 받을 수가 없겠죠. 만약에 추가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서 뭐 100개를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면 400개까지 약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vailable to Promise, ATP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가 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우리가 캐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경험으로 주로 하죠. 우리 공장의 캐파는 이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 제품은 언제까지 완성될 거다라는 그런 어떠한 예상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산의 데이터로 계량 측정해서는 못하죠. 근데 이제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은 이것을 계량 측정을 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ATP가 현재 재고 기반이라면은 이 CTP는 Capable to Promise는 미래 생산 능력까지 고려해서 출하 가능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회사는 자, 이 정도의 캐파를 가진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뭐 이때까지는 만들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추가 생산이 가능해서 500개를 더 만들 수 있다면 이 CTP는 8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1000개를 요구했을 때 여기서는 300개까지밖에 납품을 못한다고 약속하지만 여기서는 800개까지 납품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TP라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Profitable Promise는 뭐냐면 제가 이제 많은 회사들을 쭉 지켜보면은 회사가 굉장히 융성하고 잘 되다가 어느 순간 가보면 그 회사가 없어진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수주가 영양가가 얼마큼 있냐를 따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계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수익성이 높은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야 돼요. 물론 우리 회사가 지금 장비는 많은데 너무 놀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영양가가 없는 수주라도 받고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수익성이 없는 수주를 많이 받을수록 회사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계산을 잘해야 되고 제가 아마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계속해서 프로핏을 높여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주를 받을 때도 이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원가 마진 이런 것들이 좀 수익성이 낮다. 그러면 받지 말아야 되죠. 또 다른 쪽 솔직히 이제 A라는 업체보다 다른 쪽 업체의 주문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어떠한 그 캐파일 경우에는 수익성이 높은 캐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 제조 라인의 모든 상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회사의 경영적인 내역까지도 전산화돼서 계량적 평가가 일어나야만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고객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본격적인 단계에 오기 전에 이 두 개 제품 개발 R&D 쪽과 영업 수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직접적인 연결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MES 즉 제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조 시행을 하기까지는 전사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MPS를 보겠습니다. 자, MPS가 있고 제가 가로로 APS를 써놨어요. 이 얘기도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PS라는 거는 The Master Production Schedule이라 해서 주 생산 계획을 말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주를 받게 되면은 혹은 우리가 포캐스팅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공정 라인의 생산 캐파에 맞춰서 미리미리 생산 계획을 잡아놔야 돼요. 이 생산 계획은 빨리 잡을수록 좋습니다. 또 그만큼 정확하게 잡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이 생산 계획이 나와줘야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자재 소요량 계산과 능력 소요량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는 거죠.
계획 생산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전까지 미리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탁탁탁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루 전날 생산 계획이 바뀌어 버리고 심지어는 당일날 생산 계획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은 준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뭐 장비는 누릴 수 없으니까 생산을 하다 보면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 생산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 생산 계획대로 움직이는 제조 기업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계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주 생산 계획,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게 있고 APS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APS라는 거는 고급 계획 및 스케줄링이라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어렵게 생각해도 이 생산 계획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미리 다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고객사가 바꿔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재무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재를 못 살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계획을 세우는 게 소용이 없어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어느 회사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바뀝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APS예요. 근데 문제는 이 APS라는 이 솔루션, 이게 엄청 비쌉니다. 이 솔루션이. 외국계 솔루션은 말할 거 없고 국내에서 잘하는 그 솔루션 업체들의 가격을 보면요. 여러분이 아마 감당 못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 APS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APS에 결합을 좀 시켜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비용의 걱정 없이 MPS를 쓴다 하더라도 APS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건데 MPS와 APS의 차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좀 깊이 있는 그 얘기는 지금 못 하고요. 제가 나중에 또 이제 디테일한 강의를 할 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MPS는 무엇을 언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고 APS는 어떻게 최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MPS를 딱 했어요. 자재 소량을 이걸 통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자재가 잘 맞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MPS보다 MRP를 중심으로 생산 계획을 짭니다. 거꾸로. 왜냐하면 자재가 이만큼 가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먼저 생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 계획을. 그래서 계속 생산 계획을 짜고 자재 소량 보고 뭐 능력 소량을 보고 또 다시 생산 계획을 잡고 고객의 요구가 오면 또 다시 봐야 되고 여기서만 너무 그 소모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이거를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보면은 제품명이 있어요. 이 제품명들을 우리가 이제 생산을 하려고 보면은 자, 이 거래처에는 언제까지 몇 개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현재 재고 보유량이 마이너스로 쭉 떨어집니다.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품 창고에 재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산 수량을 입력을 해줘요. 즉 납품 수량이 있으면 납품 수량이 100개면 100개 생산 수량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여기 좀 일률적으로 써놨는데 여기가 100개지만은 여기에 1000개를 써주면 이걸 쭉 더해서 1000개까지는 더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생산 수량을 만드는 이 기법은 자동화시킬 수도 있고 또 전문 생관이 생산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번에 딱 보면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BOM표에 계층 분류가 나와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은 이 위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 이 부품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블랙박스 채널 같은 것들이. 이거를 만들어야만 위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주를 받을 때는 위에 상위 제품으로 수주를 받죠. 그래서 이거를 딱 입력하면 그 밑에 하위 제품을 자동으로 생산 관리에 대입을 시켜서 몇 개를 만들어라고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주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은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 생산 과정이 수립되면 뒤에 나올 MRP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가지고 자재 소요량 계산이 만들어지면서 과부족 자재를 자재 구매 쪽에 넘겨서 자재를 언제까지 구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생산 계획이 잡히고 생산 시점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자재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이 APS의 일부 기능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마치 그 AI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수주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표가 딱 나타나서 자, 현재 우리가 제품 재고를 몇 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현황은 이렇고 생산 캐파는 현재 뭐 장비가 들어와서 이만큼 더 늘어났는데 현재 자재 재고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자재를 구매를 했으면은 자재가 구매됐으면 언제까지 입고되는 그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재 구매됐으면 언제까지 입고가 되니까 그걸 계산해서 그때까지 자재가 몇 개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구매 현황에서 그걸 파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납품되는 제가 이제 같이 얘기를 했는데 납품되는 납기 일자도 알아야 돼요. 이런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파악해서 자 제품 재고에 대한 뭐 준비 완료가 됐다. 또 이거는 재고 데이터가 미확인됐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산 계획 자동화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캐파는 이런데 현재 보유 재고로 출하 가능한 건이 3건이 되고 생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8건이 됩니다. 또 시작 일정이 중복되는 게 2건이 됩니다.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생산 계획을 열면 아까 그 생산 계획표가 나와서 다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파는 90% 현재 우리가 수제 평가를 해보니까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써줍니다. 자재는 이렇고 인력은 이렇고 자 이것이 뭐냐면 APS의 어떤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그 APS를 만약에 여러분이 도입하잖아요. 근데 10개 업체면은 반 이상의 업체가 제대로 못 써요. 제가 보니까 반 이상도 더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APS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위단에서 수많은 정보가 집합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ERP에서 끌어오고 뭐 MES에서 끌어오고 다 끌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APS를 도입했지만은 효율적으로 못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APS의 핵심 기능 미리 현재 데이터를 파악을 해서 관리자한테 보여주고 관리자가 필요한 내용들만 체크를 해서 빨리빨리 갱신하게 하고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생산 일정을 빨리 수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MPS와 APS가 있는데 이 MPS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RP를 통해서 가용 원자재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계획을 세우는 역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객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APS를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MPS를 갱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PS를 다 쓰지 못하지만 APS의 일부 기능을 MPS에 도입을 시켜서 활용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걸 말씀드렸고 이 생산 계획을 잡을 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생산 준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MRP가 있어요. MRP와 이제 CRP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CRP를 여러분이 이제 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럼 별건 아니에요. 설비 상태를 보는 겁니다. 캐파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동률을 보는 거고 또 인력 배치들을 보는 거고 또 너무 많은 그 수주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부하 과정도 따져봐야 됩니다. 품질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최적한 그 이 캐파를 구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항상 연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MRP 프로그램은 자 우리가 어떤 수주를 받게 되면 BOM에서 그 제품에 대한 자재 리스트가 쫙 떠요. 그러면서 A라는 제품, 뭐 B라는 제품이 있으면은 그 B라는 제품에 중복되는 자재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재가 있으면 이 자재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는 몇 개가 소요가 되고 필요 수량은 몇 개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예정 입고가 몇 개가 있고 계획 발주가 있고 예상 보유 재고가 있고 또 계획 주문 발주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자동화 시켜 가지고 자동으로 우리가 발주를 내는 게 중요하죠. 그죠? 발주를 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용 수량, 즉 필요 수량이 얼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몇 개인지를 따질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를 빨리 추출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MRP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MRP에 의해서 발주가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결제를 통해서 발주를 시키고 이 발주를 통해서 언제까지 들어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제 MRP가 계속 수정돼서 보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구매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발주점 관리라든지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그 발주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자재가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MRP를 잘 함으로써 우리가 원가 절감의 어떤 첫 번째 그 기초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MRP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MES예요. MES를 보면 뭐 MES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각 공정마다 몇 개를 작업할 수 있는지를 자동 입력시켜 줘야 돼요. 혹은 자동 입력된 상태에서 그 생산 총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보고서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각 공정별로 생산량이 몇 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생산 라인에서는 몇 개씩 작업한다 하는 이런 제조계획 수립 리스트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공정계획이에요. 공정계획. 이 공정계획을 잘 수립해서 MES에서는 운영을 하죠. 그 다음에 제조 실행 명령을 내리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 실행 명령에서는 현재 생산 준비 현황이 다 되어 있느냐, 자재는 되어 있느냐, 뭐 외주 실적은 다 잡혔냐, 계측기라든지 부자재는 되어 있느냐, 투입 인력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되고 제조 실행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각 공정에서 이제 제조 실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투입 자재를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재 투입이네요. 이 공정에 필요한 자재들을 이제 투입시킵니다. 생산처에. 그래서 이제 자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생산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생산이 일어날 때 사용되는 이 프로그램이 이거예요. 생산 공정 관리인데 자, 어떤 지시 번호에 어떤 작업 라인에 그 다음에 어떤 생산 지시에 지시 수량은 몇 개인데 어떤 공정에서 이제 부품 수삽의 작업을 하고 있고 관리 코드는 이렇게 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바코드를 찍거나 아니면 장비에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양품인지 불량인지 파악하고 여기에 필요한 어떤 바코드나 그림 같은 것들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실시간 이렇게 POP로 만들어져서 항상 우리가 그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품질 현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트로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은 제가 뒤에 CMC EIMS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방대해요. 지금 여기 작은 부분으로 뭐 숨겨놓은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에게 우선 필요한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자, 제가 막 하다 보니까 좀 두서없이 된 것 같아서 조금만 정리를 할게요. 자, 스마트 제조를 위한 주요 솔루션과 모듈. 제조예요. 이 제조의 핵심 솔루션은 MES예요. 근데 MES를 위해서 ERP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듈의 상관관계가 어떤 건지 제가 모듈표를 통해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동시 공정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우리는 스마트 매니팩처링을 큰 그림으로 그려야 된다. 스마트 팩토리보다는. 그래서 비교를 제가 설명을 해줬고 R&D에서는 BOM이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BOM이 주도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그리고 영업과 수주에서는 우리가 고객하고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서 생성된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MPS는 우리가 주 생산 계획인데 APS의 기능을 좀 도입해가지고 MPS가 신속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MRP와 CRP는 MPS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좋고요. 여기서 과부족된 상황들, 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충당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갑자기 생각 하나 나는 게 있어요. 이 CRP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은 자동화 설비 라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조업체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동화로 다 바꾸면 안 돼요.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는 자동화 라인만 다 깔면은 그 캐파에 딱 맞게 수주가 들어오면 딱 좋죠. 근데 적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자동화 라인을 놀려야 돼요.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자동화 라인이 소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라인은 자동화 라인대로 하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각 공정마다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라인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동화 라인으로 기초적인 작업을 돌리고 부족하면 수동화 라인을 늘리면 되겠다. 사람 늘리는 거는 쉽잖아요. 줄이는 것도 쉽고 뭐 이것은 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어떤 그 생산 효율과 프로핏을 위해서는 자동화 라인의 설비 비율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MRP와 CRP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추후에 또 강의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ES 얘기는 뒤에도 또 쭉 나오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전체적으로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시스템과 솔루션 그리고 모듈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보니까 좋아요 뭐 이런 눌림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해주시고 제가 이번 기회에 강의를 오랜만에 해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잘 안 되는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좀 노력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그동안 쭉 축적했던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번 강의에서 뵙겠습니다.